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가 괴이적다고 할까요? 무너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한계에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뭐라 그럴까요? 반일주의, 이게 반미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찰나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반일 캠페인이 최근까지 문재인 외교 정책의 큰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위안부 협상 파기되고 청구권 협정 파기되고 이제 지소미아까지 파기되어 버리고 한일 관계는 완전히 무슨 적대국처럼 대통령이 무슨 일본은 무찌르자 펀드에 가입하고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방이 무너지는, 군사훈련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국방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펜앤마이크는 미디어 연대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미디어 연대 또 바른사회하고 공동으로 하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오늘 이 반일 문제하고 특히 반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잘못된 여론들이 지금 저는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이 전부 보도기관이라기보다는 선동기구로 바뀌었다 이렇게 느낍니다만은 사회주의형 선동기구, 국가의 방침을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선동기구로서 언론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선동기구들이 만들어내는 반일 캠페인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각 분야의 전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제가 오히려 좀 한 분 한 분 모시고도 1시간씩은 해야 되는 분들인데 한꺼번에 3분을 모셔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경희대 국제대학원의 이영조 교수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돌려주세요. 예. 이영조 교수님은 국제 정치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펜앤마이크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예. 유석춘 교수를 모셨는데 지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약간 늦게 나타나면 벌칙을 줘야지. 지금 5분 정도 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점심을 본인 돈으로 좀 머리가 힘은 다냐 머리만 힘은 다냐 이런 건데 유석춘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순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모셨으니까 괜찮으시면 순서대로 하시죠. 순서, 논리적 순서는 유 교수님 먼저죠. 제가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나요? 15분 넘지 않아 15분 정도. 쓰면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리가 제 원래 임무이므로 15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준 교수께서 반일 민족주의와 한국의 안보위, 개방형 이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 또 종족주의를 요즘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소위 반일 종족주의는 뭐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쭉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윤창현 교수께서 이 반일 여론이라는 것하고 한일 경제 대결의 실상과 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마침 무디스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무디스에서 한일 간의 경제 이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일본도 타격을 입게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더 깊은 내상을 받게 될 거다. 특히나 한국의 제조업은 상당히 깊은 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료를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무디스라고 하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끌만한 오늘 아침 뉴스라고 하겠습니다. 윤창현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반일 여론이라는 것이 한일 경제 소위 대결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서로 인터랙션이 될 거냐는 이런 문제, 또 이영조 교수님께서 반일 민족주의와 한국의 안보 위기라고 하는 지금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또 어제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주한 미군의 지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위험 요소로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면 좀 시퍼렇긴 합니다만은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 마침 그 니어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이 신에치슨 라인 밖으로 자발적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신에치슨 라인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물러나면서 터진 것이 6.25 전쟁이죠. 섬뜩한 그런 제목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석춘 교수께서 문재인 정권의 관제 민족주의를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부탁할게요. 네. 예. 먼저 오늘 좀 늦게 된, 제가 집이 멀어서 운전하다 보니까 오늘 길이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길이 드리고, 막히면 일찍 출발하셔야 돼요. 일찍 출발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제가 우선 말씀드린 건 요새 그 이영훈 교수 등이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하고 관련해서, 또 지금 정권이 펴고 있는 말하자면 관이 주도하는 민족주의, 일본이랑 특히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민족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족주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민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민족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사관의 반대말은 식민사관인데요. 이제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일본이 왜 한국을 지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제 일본 쪽에서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식민사관이고, 그 식민사관의 핵심 내용은 조선이라는 사회, 한국이라는 사회는 자체적으로 근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 정체된 사회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근대를 이미 성립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서 한국을 근대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이제 식민사관인데, 이제 이게 우리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주는 사관이고, 이제 이 사관에 그러면 대항해서 우리 역사에서 자체적으로 근대를 향한 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제 일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민족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그런 사관을 만들어서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 나온 게 이제 민족사관인데, 이 민족주의 사관에서는 한국 내부에 자체적인 동력이, 근대를 향하는 동력이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일부에서는 실학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조선 후기에 나타난 정신적인 어떤 새로운 동력, 새로운 힘. 이 실학사상이 사상적으로 근대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그 실학을 짓밟고 우리가 근대로 못 가게 됐다.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보니까 일본 식민사관 얘기하는 거하고 달리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적 학문적 흐름이 있었다. 또 이제 그거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 유물론자들은 조선 후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경영형 분홍이라는 어떤 새로운 말하자면 그 농업 방식을 가지고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그 경영을 해서, 말하자면 서구식 자본주의적 경영을 해서 농지를 넓혀나가는 경영형 분홍이라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성수 집안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인천 김성수. 그런 말하자면 경영형 분홍이라는 것이 바닥에서, 이 베이스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근대사회로 끌고 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맹아였는데, 이 맹아를 일본이 침략해서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로 못 갔다라는 게 이제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사관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실학사상, 하나는 경영형 분홍. 근데 이제 이
이런 새로운 이제 역사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학자들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세대에 계셨던 김용섭 교수, 또 고려대학에 있었던 강만길 교수, 또 서울대학의 안병직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그 조선 후기에 있었던 근대를 향한 동력이 있었는데 일본 때문에 이게 안 됐다, 발전이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관하고 같은 사관이 이제 386 운동권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사관을 연장하면은 조선 후기에 근대를 향한 동력이 있었는데 일본이 망가뜨렸고, 일본이 망가뜨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해방이 됐는데 미국과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의 후에, 그러니까 신제국주의죠. 이 세력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략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왜곡시켜서 우리나라는 자생적인 유럽과 같은, 영국과 같은 자체적인 어떤 근대 사회로 나가는 게 어렵게 됐고, 대신 거기에는 종속되고 기형적이고 매판적인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라는 게 이제 이 해석이 연장돼서 운동권이 그래서 그 매판 자본주의론을 배경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는 종속이 된 나라다 뭐 이렇게 이제 쭉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한국은 발전을 못한다, 기형적이다. 근데 이제 실제 있었던 역사가 그러면 그런 역사냐 하면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실제 있었던 역사는 해방 이후에 개방적인 경제, 세계 경제에 참여하면서 국제 경쟁에 참여하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우리가 이제 경쟁에 참여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이승만 시대의 전쟁을 거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박정희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그 박정희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또 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불평등도 심화되지 않으면서, 불평등도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엄청나게 지속돼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가는데 세계적인 어떤 성공 사례로 이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식민사관도 문제지만 민족주의 사관도 문제인 게, 이 민족주의 사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기형적이고 왜곡되고 편향되고 매판적인 자본주의라서 결국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식민사관과 그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사관, 그리고 민족주의 사관은 말씀드린 대로 운동권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에 80년대 운동권들이 우리나라가 미제의 식민지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걸 해방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던 이제 그런 논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역사는 그거하고 다르니까 그럼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식민사관도 틀렸고 민족주의 사관도 틀린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어떤 옥죄는 힘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부의 힘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역학이 작용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올렸느냐 하는 것을 말하자면 상호작용으로, 외부와 내부의 상호작용으로 봐야지, 일제가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혹은 내부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식으로만 보면은 실제 역사를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제가 문제제기하는 거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영훈 교수가 이영훈 교수 등 여러 저자들이 쓴 반일 종족주의에 나오는 내용과 또 그 책이 나오기까지의 그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운동권이나 식민사관, 아니 민족주의 사관에서 보듯이 그렇게 매판적으로 발전해서, 매판적으로 기형적인 발전해서 경제적 성공을 이뤘다는 설명은 불가능하니까 그럼 대안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하자면 안병직 교수가 일찍이 90년대 중반에 중진 자본주의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한국 경제는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속된 경제하고는 다른 경제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것을 연장해서 그러면 식민지 시대에 정말로 착취만 당했으면은 해방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발전하느냐.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있었던 맹아와 식민지 시기에 짓밟힌 맹아, 그다음에 한국 자본주의가 지금같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하는 과정에 식민지 시기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에 민족사관이 주장하듯이 우리는 짓밟히기만 했다면은 어떻게 짓밟힌 맹아에서부터 10이라는 큰 나무로 자라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이 안 됩니다. 중간에 딱 끊어져 버려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나라가 성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식민지 기간에 한편으로는 수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탈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 내부에 그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 내부의 어떤 정신 세계에서 근대성이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용훈 교수가 얘기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 한국 사회 내부에서 근대를 향한 어떤 정신적 자각이 있었다. 그 정신적 자각은 예컨대 일본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공업시설을 만듭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무슨 흥남의 질소비료공장 같은 거는 당대 최고의 시설을 가진 공장인데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 몇백 명이 나오고 또 일제가 우리나라의 농업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물론 자기네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농업시설에 농업 대간시설을 이렇게 투자한 걸 보고 이렇게 하니까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는구나.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는구나를 깨닫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맞으면 일본이 가져온 여러 가지 투자와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대적인 의식을 점점 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갖게 됐다. 그게 누적이 되면서 일제 35년 동안 누적이 되면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공이라는 엄청난 발전이 가능하게 된 거 아니냐. 맞으면 식민지 기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식민지 기간에도 우리나라가 근대로 가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소화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영훈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 식민지 겪어서 뭐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얘기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식민지배를 지지하느냐. 네, 식민지배였으니까 일본한테 우리 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데 맞으면 이제 그렇게 아닌 것을 그렇게 곡해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이영훈 교수가 이번에 나온 책 같은 책의 내용을 90년대 후반부터 학술 논문으로 학술 서적으로 엄청나게 발표를 합니다. 이영훈 교수와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맞아 민족사관을 가진 학자들,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영향으로 90%가 좌파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입니다. 교과서 문제에서 봤듯이 전부 우리나라 역사를 폄훼하는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영훈 교수 팀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 하니까 90년대 후반에는 엄청나게 학술적인 논쟁을 했어요. 학술적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밀리는 거예요. 논리에서도 밀리고 실증에서도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인 토론을 회피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예 이영훈 교수가 나오면 자리에 가지 않아요. 니네끼리 해라.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는 약간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 학계에서. 그러면 이제 역사학자들 말고 뭐 다른 사회과학자들이 또 그러면 장단을 맞춰주냐?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영훈 교수는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대중을 설득하자 그러고 나가면은 이제 대중을 설득하는 건 여론전이거든요. 이 여론전에서는 좌파 학자들이 압도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일본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 이제 그 전문적인 연구를 수십 년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한마디로 이제 여론에서 그냥 작사를 내는 전략을 쓰고 있고 그게 지금 이번 선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 반일 감정에 의존하는 전략을 여당이 쓰겠다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영훈 교수 책이 나와서 지금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대강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나요? 제가 뭐 얼마나 변해가는지 정확하게 측정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반일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일본하고 척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위험하다. 더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북한은 막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남쪽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반일 감정이 퍼지는 것은 전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주 그 친여적인 그 대가리가 깨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지지를 하지만 좀 상식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이랑 척져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이랑 척지고 미국이랑 한미동맹 망가지고 나면은 대한민국이 고립무원에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 여론머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영원 교수를 오해시켜서 이영원 교수는 그 식민지 기간에 근대화가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일제가 우리나라 지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람이라고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근데 사실 엉터리 해석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바로잡아야죠. 아까 얘기하신 90년대 또는 그 이후에 낙성대 연구소를 중심으로 굉장한 그 논쟁들이 있다가 점점점 오히려 저쪽에서 조용해졌죠. 피했습니다. 논쟁을 이제 처음에 하다가 소위 피했습니다. 민족 진영이라고 네, 하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 지금 이영원 교수가 공개 토론하자 그러잖아요. 예. 학술 토론하자. 아무 예. 응하지 않아요. 그 많은 역사학자들, 그 많은 원로 역사학자들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 이영원도 이번에 잘못했다고 문제 얘기합니다. 같은 것은 정대협, 예? 물론 뭐 최근에 이름을 뭐 바꿨다고 합니다만은 정대협조차도 대꾸가 없어요. 정대협은 학술 단체도 우선 아니고 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단체인데 아니 어떻든 위안부 문제를 독점해서 해석해오고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않아요? 위안부 문제는 사실 이영훈 교수 같이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정대협은 그냥 반일 감정에 얹혀 있는 거지. 네. 실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운동단체고 정대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그 이석기 통진당의 핵심 간부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거기.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전략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학계에 비중과 중량이 있는 역사학자들, 국사학자들이 야 이영훈 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틀렸다라는 거를 정식 학술 토론에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영훈이 정말 잘못됐고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안 해요. 그걸 한 거는 90년대 후반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민주당이 또는 암묵적으로 그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반일 캠페인을 벌여서 총선까지 끌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니 뭐 그게 근데, 전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다가 오히려 요새 꺾여버렸죠. 그거는 이영훈 교수 책 때문은 아니고 저는 조국 때문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의 행태가 아니 워낙 조국 이상해서. 나오기 전에도 네. 실제로 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강한 또는 관제 언론들이 강하게 그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결집이 됐나? 저는 그렇게 결집되지 않았다고 봐요. 떨어져야 될 것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버텼던 것 같아요. 아니요, 실제로 7월 달에는 올라갔었죠. 올라갔죠. 제가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이제 8월 들어서 살살살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사하면 한 20% 내외에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워낙 그렇게 뭐 조사들을 해서 그렇다니까 40% 50%가 나온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믿어지지가 그거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 여러 번 봤는데 여론조사 저는 믿습니다. 그럼요. 예, 여론조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어떻든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좀 놀랄 일이 분명하죠. 그렇죠. 과거 같으면 서점가에 깔지도 못했을 상황인데 예. 지금은 깔려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전 분야에 1위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으니까 과거랑은 좀 달라졌다고 봐요. 예, 종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강 학계 그동안에 뭐 식민사관, 민족사관 뭐 등등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윤창인 교수님께서 예. 이 한일 경제대 대결의 실상과 예. 대한 이런 주제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 윤 교수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예. 그 경제 문제를 보다 보면 이제 참 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 시스템이 이제 정교하게 맞춰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 저는 그 평화 경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평화는 북한하고만 평화를 하자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하고도 평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왜 평화 경제 얘기하면서 일본하고는 싸우는 구도로 가야 되는 건지 일본하고도 평화를 그렇군요. 유지하고 북한하고도 평화를 하고 미국하고도 평화를 유지해야죠. 예. 중국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제가
삼성 그 전자 시안 그 중국의 공장을 3D 낸드 플래시인데요.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축구장만한 엄청난 규모의 공장 안에 전자동인데 기계들이 쫙 늘어서 있고 그 기계 하나하나가 공정을 담당하는데 그 기계와 기계 사이에 로봇 팔이 이 부품을 계속 반제품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네. 1번 기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2번 기계로 이동하고 그걸 전부 로봇 팔이 그거를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쫙 그게 이제 돌아가서 끝나면 이제 정말 몇십억어치 플래시가 낸드 플래시 반도체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그 멋있어가지고 사람은 그냥 그 기계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수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계 자체를 조정을 잘 해놔야죠. 그래서 이 기계 우리가 다 만들면 안 되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만드냐. 예. 전 세계에서 수입한 거다. 일본 30%, 한국도 한 30%, 독일 정도가 30%, 그리고 나머지 10%는 다른 나라들의 기계입니다. 그 엄청난 기계의 30%가 일본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기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는 우리나라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산 품을 납품받아서 부품을 납품받아서 만들어요. 근데 국산품 부품을 만드는데 들어가서 공장 들어가서 기계를 보면 일본 기계예요. 네. 그러면은 그 일본 기계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부품은 그게 국산이냐 아니면 일자냐. 참 그 웃기는 질문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공급 사슬,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 공급 가치 사슬이 쫙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본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면서 우리가 자주 자립을 해야 된다. 그럼 왜 일본 것만 자주 자립합니까? 미제도 자주 자립하고 독일 독일제도. 것도 자주 예. 자립해야죠. 예. 왜 일본만 딱 찍어가지고 일본 것만 자주 자립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미국도 자주 자립하고 그러면 결국은 아까 유석춘 교수님 말한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정말 그 80년대 대학가를 그냥 휩쓸었던 이 소위 사회 가치, 구성체 논쟁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아주 편협해요. 이용 교수님도 386이죠. 예, 저도 뭐 그때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렇지만 돌은 안 던지고요. 예. 386을 요즘 3자를 C자로 바꿔가지고 예, 하여튼 뭐 달게 제 입으로 받겠습니다. 참 예.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저 발음하기가 3대 좀 신의 C로 바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논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그 시대가 됐는지 이런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이 쫙 작용하게 되는데 일본 거만 탁 빼가지고서 일본에서 수입하고 일본에서 가져온 기계만 자주자립으로 바꾸자. 그러면 왜 다른 나라는 안심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한테 우스운 얘기고 우리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하고도 평화롭게 지내야죠, 당연히. 네. 그래서 우리가 얻을 걸 얻고 우리가 뜯을 걸 뜯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아주 미묘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가전, 석유화학, 기계 뭐 이런 게 전부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돈 가지고 기술 가져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그 산업 구조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일본하고 똑같아요. 거의. 예, 겹쳐요. 일본은 A급 만들고 우리나라는 B급 정도, C급 정도 만들던 시대가 계속 되다가 1985년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아주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왔는데 일본이 컸다. 2번. 일본에서 무역적자, 대일 무역적자가 전체의 40%다. 야, 이거 너무 일본이 미국을 우려먹네. 야, 환율 조정하자. 그래가지고 85년 9월 22일 날 미영 불독일 5나라 재무장관 모여갖고 야, 환율 조정하자. 네. 그래가지고 240엔이 하던 1달러당 240엔이 120엔이 돼버렸어요. 한 2, 3년 만에. 절반이요. 절반이. 그럼 1,000원이 500원 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100불짜리 팔면 10만 원 받다가 500원 되면 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수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수출해봤자 돈을 못 버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일본 소니가 말하자면 240엔에 120엔 되니까 100불 받던 테레비가 24,000엔에서 12,000엔밖에 안 되니 할 수 없이 테레비 값을 올려야죠. 그러면 테레비 값을 거의 200불 가까이로 올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소니 테레비를 못 사면서 우리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 삼성 TV가 그때 한 80불. 그러니까 아, 삼성 좋다 하고서 싸네 하고서 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85년도 플라자 합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A급을 만들던 그 일본에서 B급을 만들다가 A급이 너무 비싸지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A급이 비싸지니까 B 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계기를 일본을 이제 따라잡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따라잡기까지 일본하고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라오다가 역전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의 10분의 1, 뭐 20분의 1 하던 수준의 소득이 지금은 70%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경제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인 측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저걸 이용해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잘 그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거를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요새 와서 중국이 그 중국 제조 2025 사실은 예.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 게 그 발표를 하면서 미래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10개 중요 신산업 분야를 딱 나열을 한 다음에 중국이 그 10개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3등급, 독일은 2등급, 미국은 1등급. 그렇게 이제 그 분류를 하고 다른 나라도 있지만요. 주요한 나라만 하면은 중국 스스로를 3등급에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랑 네, 똑같이. 한국하고 똑같군요. 똑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즉 앞으로 한 5, 6년 남았죠. 25년까지 한국을 밟아버리고 2035년까지는 독일을 밟고 204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밟겠다. 그러면 주요 신산업 분야 10개에서 미국을 밟는다는 거는 단순하게 그게 그냥 그 산업 분야에서만 잘 된다가 아니라 세계를 갖다 제패를 하겠다는 네. 거죠,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 중국 그 압박을 시작하고 중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하는 수많은 그 중국 때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네. 지금 미중 간 갈등이 그래서 시작된 거고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면서 손해를 보는 면도 있지만 거꾸로 중국이 우리를 무섭게 출격을 해서 2025년까지 한국을 밟아버리겠다는 이 계획 자체에도 약간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본의 아니게. 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번 거죠. 그럼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중국이 추격을 따돌리면서 우리도 막 발전을 해가지고 중국 제조 2025를 미국이 압박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일본하고 갑자기 안 좋은 쪽으로 이게 흘러가니까 일본이 그렇군요. 우리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이 압박하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 같은 아주 신산업 분야에서 기계라든가 소재라든가 부품 이쪽에 상당한 압박이 주어지면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중국이 우리를 쫓아오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지를 못하는 상황이 네. 오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우리 스스로 안 좋은 면이 생겼지만 좋은 면도 생겼는데 이거를 한일 갈등 내지는 무역 규제 이 부분을 풀지를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기가 막힌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아깝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은 어쨌건 지금 와서는 이제 이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 일본에 이제 그 갈등을 만들고 자꾸 유발하고 더 키워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우리하고의 경제를 갖다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일본하고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전 보고요. 그리고 일본도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 서로 이렇게 해서 의존하고 있는데 갑자기 때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상대방을 약화시키는 이런
수단으로 쓰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되고 지금 와서 이제 일본 은행이 우리나라 돈 빼간다, 일본 자본이 떠난다, 뭐 네. 그냥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얘기는 좀 근거가 있습니까? 저 그 숫자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좀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은행들이 꼬은 거 전체는 한 15% 정도. 우리나라 은행이 총외채의? 밖에서 예. 밖에서 꼬은 돈의 한 15%가 일본에서 왔어요. 한 네. 2,800억 꼬았는데 우리나라 은행하고 기업들이 네. 그 대출 받은 것 중에 한 15%가 일본 겁니다. 주로 어느 쪽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본 금융이다 그러면 뭐 네. 상화 그렇죠. 뭐 그런 은행들입니다. 미즈호 뭐 이런데. 그런 거. 미쓰비시 뭐 이런 은행들이 우리나라한테 많이 한국에 와 있는 지점들도 대출을 해줬고요. 서민금융도 많고요. 예, 서민금융도 좀 있고. 그래서 전체 근데 규모는 한 뭐 전체 대출의 15%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 쪽은 한 200억 불 정도밖에 안 돼서 일본 돈만 싹 빠져나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 나가면 이제 호가를 부는 거죠. 그렇죠. 예, 일본 도망간다더라. 일본 도망가네. 그리고서 다른 제3자가 일본이 후퇴를 했을 때 또는 유출이 됐을 때, 쟤는 뭐 알아서 가나보다 이렇게 하면은 감사한데 어째 좀 기분이 안 좋네. 그리고 나도 좀 빼야 되겠다 하고 쫓아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정부에서 하는 거는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일본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출 준 돈이라 혹은 일본의 증권 투자의 비중은 작다. 예. 지금 투자 쪽에서는 한 4-5% 수준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 비중은 크지는 않은데 그게 나갔다. 그럴 네. 때 이제 그 신호 효과가 좀 걱정이 많이 되죠. 네. 이거를 그냥 나가도 돼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것이 촉발을 시킬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위기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예를 들어 일본하고도 통화 수합이죠. 네. 마이너스 통장을 서로 개설해서 돈을 갖다가 서로 네. 꺼냈을 수 안전장치죠. 있는 안전장치로서의 통화 수합도 700억 불까지 갔습니다 한때. 네. 근데 우리 MB가 독도 한번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냥 다. 예, 그래서 700억이 날라갔습니다. 그때 없어진 거군요. 예, 그때 이제 딱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 만기가 돌아오니까 연장을 안 해준 거예요. 어느 쪽에서? 일본에서 자기들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줬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네. 근데 이제 만기가 됐거든요. 딱 닫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2015년에 다 달라갔고 미국도 이제 통화 수합 안 해주고. 지금 있는 데가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스위스 이런 데인데요. 사실 뭐 일부 또 괜찮은 나라도 있지만 일부는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니 IMF 때 200억 달러 정도가 일본에서 나간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집계가 좀 잘 안 돼 있긴 한데 대략 기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10월까지 계속 질질 끄니까 일본 은행들이 이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일본 은행들이 10월 달에 한 80억 불을 대출을 회수했다는. 네. 예. 그래서 회수하는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유럽계 은행들이 11월 달에 또 회수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시작돼서 유럽계 은행으로 이어지면서 네, 예,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한 250억 불 빠져나가면서 네. 외환 위기로 갔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런 정도까지 리스크가 확산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당시보다는 훨씬 좋은 게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이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때는 뭐 150억 불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지금 외환보유고가 4천억이 있으니까 일본이 빠져나가. 일본에서 대출한 돈이 563억 불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고. 그래서 일본 은행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대출 준 거를 그냥 갑자기 다 회수할 가능성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작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때는 기아가 부도나고 한부가 부도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괜찮다라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는 전 없다고 보고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계 은행이든 일본계 자금이든 하여튼 안 움직이도록 잘 이거를 유도를 해야 되고 일본 기계, 일본 부품, 소재 뭐 국산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얼마 걸리느냐 뭐 노광기
광학 관련돼서 얼마 걸릴 것 같으냐 그러니까 한 50년은 걸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저 광학 관련해서 예. 반도체 노광기,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이런 광학 관련 렌즈 관련 기계가 있어요. 예. 그것도 이번 회의를 할 때 노광기 좀 국산할 때 없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못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회의를 하는데 이 기계는 그동안 광학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삼성이 광학 관련해서는 이제 손을 떼었다. 그럼 그걸 전부 일본 기계 다른 나라 기계에 캐논인가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데 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쪽 뭐 이런 데다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를 국산화할 때 얼마 걸리겠느냐? 글쎄요, 한 50년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는 농담 같은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니, 디스플레이 같은데도 맞습니다. 들어가는 방막이 100%라 그래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요. 100% 일본에서 온다고. 그래서 그 광학 관련한 그런 노광길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정말 이 기회에 우리가 국산화를 하자, 자주 자립하자, 대한독립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100% 자립을 하자는 주장이 맞나요?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 혼자서 다 만들어요. 그거는 옛날에 수입 대체 전략이라고 그래서 남미에서 종속이론이 나와가지고 수출하고 막 이러면서 소위 중심국과 주변국이 있으면 주변국이 중심에서 수탈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국은 중심국하고 손을 끊고 자주 자립으로 모든 제품을 스스로 다 만들어 갖고 가야만 이 제국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민족 사관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속이론이라는 게 왔단 말이죠. 만일에 우리 경제가 대외 무역 거래나 상호 의존성을 떨쳐버리고 말하자면 자주 독립의 100%를 달성하면 글쎄요. 제가 생각한데는 아마 국민소득이 한 5,000달러 밑으로 가면 가능한 숫자일 겁니다. 5천으로 가서 가능한 게 아니죠. 5천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남의 나라 그걸 실제 한 나라가 이제 북한이 그거 지금 망했잖아. 아니 북한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한 거지 그렇게 돼 있질 않죠. 지금도 북한은 중국 물건 다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건 김일성 주석이 국산화율 70% 달성을 내세웠단 말이죠. 60년대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망한 겁니다.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는 가능한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정일이 명시적으로 70%. 김일성 주석이 1960년대 국산화율 70% 자주자립이죠, 당연히. 거기는 민족 경제 아닙니까? 자주자립 경제고 어디를 의존을 사실 그래야 망하는 건데.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전한 게 일본 따라하기로 해서 일본 쫓아가고 일본 기계 가지고 오고 일본 부품 가져와서 가공해서 그렇게 수출해서 그렇게 해서 이 능력을 키우다가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 기회를 잡아낸 거 아닙니까? 글로벌 공급사슬 안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서 일본 것만 전부 자립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는 순간 이제 다른 역량이 약화가 되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은 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온 것을 다 바꾸고 새로 뭔가를 하자는 건데 그러다 큰일 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다 놓치는 거죠. 왜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안에 있는 그 수백 대 기회를 내가 다 만들겠다? 좋죠. 예. 그러나 그거 만들려고 하다가 반도체를 못 만들면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굉장히 아주 저는 미국의 오스틴에 거기 반도체 공장 가봤는데 거기는 뭐 중간에 뭐 조금 이 로봇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로봇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더라고요. 천장과 바닥이 예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천장과 바닥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그곳에 로봇 팔이 움직이는 그 하이테크가. 그래서 그 공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돌릴 때 그 앞에 커다란 길을 오스틴에서 삼성 블러바드 삼성 대로를 만들어주고 길 이름을 삼성이라고 붙이고 말이죠. 시안 공장 앞에는 톨게이트 이름이 삼성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삼성 톨게이트 딱 써 있어요. 그렇게 그 기업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하나 있습니까? 이 논외 문제인데 하나만 모신 김에 삼성바이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어떤 면이요? 회계 문제 아니면 아니 회계 문제예요. 그 기업이 잡아 넣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큰 그림으로 볼 때. 예. 그게 저 숨기거나 훔치거나 한 게 없어요. 네. 회계를 A로 인식할 수도 있고 B로 인식할 수 있다.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문제 중에 A로 할 수 있다와 B로 할 수 있다 중에 B로 갔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지 못할 길을 간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길 2개 중에 한 길을 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훔치고 분식회계라는 게 훔치고 숨기고 이런 건 아니죠. 도둑질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영업 활동이나 이 자체가 조작된 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이제 회계 인식의 문제. 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할 거냐. 인식의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 IFRS에 따르면 2가지 중에 알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B로 갔더니 왜 B로 갔느냐 A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는 길을 간 게 아니라 다 갈 수 지보고 있는 길을 물어보고 한 갔다. 건데. 이렇게 예? 다 물어봤고 다 지인데 물어보고 한 다 건데. 물어보고 예. B로 가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 갔더니 왜 B로 갔냐고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예. IFRS를 그 도입할 때 IFRS 개념이 약간 그 자의성과 자율성을 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회계제도에 예. 있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회계적으로 어떻게 예. 정리할 거냐에 있어서 너가 좀 판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좀 결정할 수 있는 예. 범위를 넓혀준 게 IFRS인데 지금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넓혀놓고 자율성을 더 강화해놓고 글로 갔다고 때리냐. 예. 그러면은 넓히질 말지. 응? 그래서 요새 IFRS 괜히 도입했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 많은 그런 아니 상황인데. IFRS 도입할 때 약간 그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율성을 강화시켜 놓고는 그 자율성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때리는 이런 그 식으로 가서야 어떻게 IFRS 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검찰은 아직도 IFRS가 아닌 규정 중심의 레귤레이션 베이스의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일 관계만 놓고 볼 때는 사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예. 아까 얘기하셨던 중국과의 기회가 있느냐 예. 따라잡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 지금 완전히 딱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흔들어 놓고 기업들은 힘들어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중국이 좀 약간 저 미국한테 당해가지고 빌빌할 때 우리가 막 도망쳐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네. 우린 또 일본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하면은 우리가 너무 아깝다는 거죠, 이 기회가. 그래서 네. 정말 이 구도 속에서 이 구도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우리 국익에 맞는, 우리 국익에 맞게 한번 잘 좀 전략을 짜서 한번 확 그냥 네. 그 가서 이제 일본 한번 엎어버리자 말이죠. 네. 저 경제적으로. 그럼 그렇게 나가야지. 왜 그거를 그렇게 좀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스스로의 이 기회에 경쟁력을 오히려 일본을 잘 이용할 텐데. 이용을 해야죠. 거꾸로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일본하고 일인당 소득이 동일해지거나 우리 일본보다 높아지면 이제 일본을 위해서 내려다보면서 자식들 말이야. 우리 옛날에 니들이 우리 식민지였지. 우리가 인마 이제는 너 이긴다.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일본 애들을 우습게 알고 깔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싸워서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글로벌 공급사슬, 평화경제, 이런 말들을 일본에 대해서만 왜 예외로 두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좀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해서 네. 제대로 된 그 길, 일본을 밟아버리자, 나중에. 좀 이런 큰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죠? 이 경제 문제를 또 저렇게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 교수께서 그만큼 이 경제의 실물과 이 현실의 경제를 잘 아시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이영조 교수님 모십니다. 이영조 교수님은 시장경제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도 여러 가지 직을 가지고 계신 중에 여러분께 또 소개드릴 만한 그런 직도 가지고 계신데 반일민족주의와 한국의 안보위기입니다. 이게 아마 최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고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 들어 지소미아 문제 터지고 하면서 이것이 한미동맹을 밑에서 흔들 수도 있다고 하는 논리가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뭐냐? 정말 종북건성이 드러난 거냐? 아니면 그저 한일 간에 미국이 좀 열심히 중재 좀 해달라는 참 안타까운 절규의 형태냐 하는 것을 놓고 일반 국민들도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영조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려요. 예. 자, 여러분들 한국 안보에 제일 큰 위협이 되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그 국방 백서에는 주적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는 북한이다 이랬는데 뭐 국방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한하고 붙어 있는 데가 북한이고 또 엄청난 정규군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죠. 그래서 이 북한이 최근에는 이제 뭐 핵무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도 개발을 하고 최근에는 또 뭐 다른 또 신종 무기들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뭐 400km 방사포, 예. 100km 방사포 이러면은 예. 뭐 휴전선에서 때리면 부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제일 큰 위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잊고 있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중국이 사실은 굉장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따 네. 말씀드리겠지만 2,000개 이상의 그 중거리 미사일이 한반도와 일본 그다음에 미국 영인 구암 이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위협인데 우리는 뭐 이 판에 마치 싸움이 독도에서 일본하고 사이에 무슨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이 이 해병대를 투입해가지고 상륙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뭐 이러는데요. 저는 독도는 우리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경찰을 보내서 지키는 게 맞다. 그래야지 이게 확실하게 대한민국 땅이라는 게 드러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하면 외국에서 보기에는 여기가 분쟁 지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영토 분쟁이 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국제 재판소로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캥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승만 그 대통령의 캥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친일파가 돼. 예. 그 캥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토착 외군가 돼. 예, 그래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도에까지 가는데 굉장히 묘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이 무조건 그냥 차지한 거죠. 예. 그리고 일본 평화선이라고 그거 놓고 일본 배 들어오면 납포해버리고 그렇게 예. 해서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히 뭐 일본이 뭐라 그런다고 대응할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사실은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은 그냥 푹푹 한 번씩 찔러보는데 한국에서는 그때마다 그냥 바글바글 끓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려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무튼 이 북한의 위협이 큰데요. 지금 이제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대북 정책의 대전제는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거는 뭐 김영삼부터 지금 저 문재인 정부까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는 압박을 통해서 비핵화시키겠다. 누구는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시키겠다.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대북 정책이. 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이런 전제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보세요.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하면서도 핵무기를 계속 개발했고 실제로 이제는 핵탄두를 수십 기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운반체도 개발을 했고 소형화 경량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 방위백서에 나온 네,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핵 능력을 이미 갖춘 북한이
포기할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당신 북한 싫어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이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회담 다음에 펴낸 김정은 찬양 도서에 보면은 영구적인 핵 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 성장, 핵 경제 병진 노선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김정은이 이제 그 5월 4일에 뭐 그 이후에도 많이 발사했습니다만 신형 미사일을 발사를 이제 현장에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사실은 저는 우리 정부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핵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회담은 하고 있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증거는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 들어와서 특히 이게 심해졌는데요. 이 북한에 이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남한을 위해서 겨냥한 건 아니다. 설마 동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 심지어는 뭐 북한 핵무기는 통일되면 우리 거다 뭐 우리 이런.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생각이말로 아주 근거 없는 안이한 종족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는 뭐 구체적인 증거도 진전도 하나도 없는데 북한의 말만 믿고 그냥 북한의 핵무기 남한에 대해서 안 쏠 거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안이하다는 거죠. 안이함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안이함을 국가 정책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6.25 남침을 생각해 보면 동족에 총을 안 쏠 리도 없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권이고요. 북한 정권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생각에는 뭐 예전에 김정일 뭐 이야기도 나왔지만 뭐 한 뭐 1,000만 2,000만 정리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괜찮다, 있고 했는데요. 뭐.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이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대치하다 보니까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 슬라이드 첫 번째 거 좀 틀어주시죠. 예. 또 이 고등학교도 또 슬라이드까지 아니, 제가 이거군요. 이게 이제 이게 뭐 게임 체인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SLBM이라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사실 그 ICBM은 이제 미국도 강력히 그러고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닌 것으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 당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 SLBM은 뭐 아직 개발 초기 단계고 실제로 지난번에 3,000톤급 공개된 그 잠수함은 뭐 누가 이제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타격한 걸 갖다가 두드려 맞춰가지고 이제 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칸데르급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거는 사실 개발에 사실상 성공한 거로 그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리고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것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그 다음에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입니다. 이게 효과가 사실 이스칸데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조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고도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사드나 패트리어트 뭐 팩3 미국 애들이 갖고 있는 그걸로도 요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상 그 전문가들은 이거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그 북한판 에이텍 캡스도 지금 쏟거든요. 이거는 그 탄두 안에 막 작은 거 잔뜩 넣어서 그냥 살상력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리고 이제 또 기존의 방사포보다 훨씬 더 큰 방사포.
사거리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사거리가 뭐 400km 이상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이것들은 우리가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네. 요격이 불가능한데 이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저기다 핵무기 실을 수 있냐? 핵탄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건 고체 연료를 써요. 네.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고체 연료는 금방 발사가 됩니다. 그냥 넣고 네. 5분 10분이면 그냥 기습적으로 발사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미리 액체 연료, 고체 연료의 우리가 볼 때 그 차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고체 연료는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액체 연료는 액체 주입하는 과정이 한참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수 위성이나 이런 있고.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체 연료로는 장거리 비행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고도를 아주 높이거나 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액체 연료를 쓰는 네. 거죠. 그러니까 ICBM 같은 거는 발사하기 전부터 탐지가 사실은 가능하다고 네. 네. 보는데 이거는 뭐 5분 10분이니까 그냥 탐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네. 발사되고 나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탐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네. 이제 지소미아가 중요한 게 일본이 그 정보를 간 거죠. 우리는 몇 킬로 날아갔는지도 이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 국방당국에서는. 아무튼 이 북한이 이제 그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런 상황에도 전 자꾸 평화 하니까 말로 평화가 다 되는 거 같은데 아무튼 골치 아픈 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건 작은 미사일이야 미국까지 안 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막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트럼프는 차라리 그냥 북한하고 그래 너희들 뭐 단거리 그래 남한은 뭐 너희들이 한 두 번 잘 길들여 봐. 뭐 우리만 위협 안 되면 그냥 포기할게. 단 미군은 한 명이라도 건드리지 마. 심지어 미군도 그 파이어 앤 퓨리 보면은 계속 뭐 빼와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피어란 책 보면은 네. 거기 보면은 트럼프가 거기 왜 가 있느냐고 계속 하고 있거든 실제로. 그래서 네. 뭐 주한 미군은 철수시키고 북한하고는 타협하고. 새로 말하자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지금 현재 구체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이제 관계가 나빠지면 네. 트럼프나 사람이 워낙에 별난 사람이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고 이따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어쩌면 북한하고 바로 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쪽은 자꾸 약속을 안 지키려고 일본에서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이제 중국 또 위협인 게 중국은 첫째 우리가 이제 중국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육자 회담 할 때도 그렇고 뭐 국제 제재 할 때도 중국이 역할을 안 해주냐. 그런데 북한 살려놓은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네.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 안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게 중국은 이 북한을 중국이라는 집에 지하먼코 대문 뭐 현관 일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중국이 한국 전쟁 6.25 동란 때 참전할 때도 중국 안에서 좀 반대들이 있었어요. 참전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주울레가 순망치한 한마디로 그냥 다 잠재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대문에 분이 불타면 우리 집이 성할 수 있겠냐. 그냥 바로 정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국은 지금도 북한을 핵 개발하고 골치는 아프지만 그래도 미국의 주구인 남한이 통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한국이냐 그냥 핵무장을 해서 아주 골칫덩어리인 북한이냐 그래도 북한 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은 뭐 용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점하고 관련해서 보면 아까 제가 중거리 핵전력 이야기했는데요. 미국하고 소련은 사실 그 레이간 때 그 소련을 압박해가지고 그 INF 트리티라는 게 있었습니다.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라고 INF라고 흔히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한 2,700기 정도를 해체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 주로 이제 중국의 동해안 지역에다 배치를 합니다. 이게 2,6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미국이 야, 안 되겠다. 기존 INF 우리는 안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 너희도 들어오는 INF로 대체하자 그러니까 중국은 바로 안 한다 그럽니까? 그런 거죠. 네. 왜? 예, 그 다음 한 슬라이드 좀 틀어보시죠. 슬라이드 다음 거. 네. 예, 이거는 이제 중국의 그 대전략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이 중국은 사실 지금 빨간 선 안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제1도련선이라는 거고, 네. 원래는 2015년까지 밀어낸다는 거예요. 미국 세력을. 그 다음에 제2도련선은 구암 바로 서쪽까지인데요. 거기서 이제 파푸아 뉴기니까 연결되는데, 저기까지 미국을 밀어낸다는 게 중국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이 뭐 저 서태평양을 중국한테 내줄 리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네.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무튼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 결국은 이제 INF에 안 들어오니까 미국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이 여기 중거리 미사일을 지금 네.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이제 구암, 일본, 대만, 한국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이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김정은, 푸틴, 시진핑, 푸틴, 김정은, 시진핑 회담이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네. 사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 미국의 서진에 맞서기 위한 삼국 동맹이 맺어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동맹 무슨 뭐 공식적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니죠. 형태로 발표된 건 아니죠. 아니죠. 그냥 서로 뭐 혹시 협력한다. 비밀 동맹이 맺어질 수 그럴 있나요? 수도 있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 동맹이나 무슨 조약 가운데 비밀 조약도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네. 예. 예를 들면 2차 대전 전에 그 러시아하고 그 독일이 나치 독일이 맺은 그 뭐 조약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러시아 사람 이름들하고 이쪽에는 뭐 불가침 조약이죠. 예,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유럽을 어떻게 둘이 나누어 먹을 것이냐. 네. 그래서 폴란드 침공할 때도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아주 안심하고서 서유럽으로 프랑스, 네. 뭐 벨기에 이런 데로 쳐들어간 거죠. 동쪽에서는 이제 일소 동맹 만들어 놓고. 예, 예. 네. 뭐 아무튼 그런 조약들이 발표되는 것도 있지만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바로 이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중국 이렇게 위협하지. 북한은요, 사실 이 핵무기라는 거는 핵으로밖에 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 이걸 핵무기를 바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대놓고 터뜨리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노예 부리듯이 그냥 슬슬 위협해가지고 무력 시위하고 각종 양복 끌어내고 돈 뜯고 근데 불응하기 어려워요. 야, 이번에 요구한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하고 야, 엄청난 피해를 생각하면 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이 핵에 인질이 돼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은 반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상정하면요. 답은 뻔해요. 우리가 거기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거기 우리가 빌부터 가면 우리는 거기에 인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는 진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위한 가마우지가 될 거예요. 네? 참, 웃을 수밖에 없는 네. 헛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마우지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그런데 이게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사실은 정부가 계속 약속 어기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소미아까지 깨진 거죠. 근데 지소미아는 사실 일본이 요구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깨졌다는 것은 한미 동맹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반응을 한 거거든요. 미국이 섭섭하다, 실망이다 이런 표현 쓰면요 몇 해 갑니다. 미국이 사실은 일본한테 실망이다 이런 표현 쓰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미일 관계가 나빠진 적이 있어요. 미국 뒤끝 장난 아닙니다.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 가지고 사실은 사정은 복잡하지만 아무튼 나중에는 환경 평가한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끌어버렸거든요. 결국은 한 2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최고법원 판결 받아고 공사가 재개되는 일이 있는데 그 뒤에 센가쿠 열도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일 관계도 그래요. 이거 미국이 이미 섭섭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핵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핵 공유입니다. 네. 미국의 핵을 빌려오는 건데 미국의 국방대학의 보고서에서 지난 7월에 실제로 나토식의 핵 공유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일본하고는 핵 공유를 해도 한국에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다 싶어서 핵 공유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외톨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 거죠. 슬라이드 마지막, 예. 이거는 저는 중국이 이게 오복론이란 게 중국의 옛날 조공제를 제도를 뒷받침하는 이론입니다. 이건 건너뛰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예. 이게 사실 미국이 지금 특히 일각에서는 그런 거예요. 한국은 미국이 필요해서 미군도 주둔시키고 하는 거지. 절대 미군은 안 나간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위에 에치슨 보시면 라인이군요. 이게 에치슨 라인인데요. 이때 한국을 제외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은 비슷해요. 대륙을 중국이 석공하는 다음에 누가 중국을 잃었느냐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전략으로 간 게 이렇게 봉쇄선을 치는 건데요. 대만도 빠졌군요. 네, 대만도 그때 빠졌습니다. 네.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바로 칠함대 파견해서 대만도 방어 선안에 들어가게 됐죠. 트루만이 바로 파견을 하는데 아무튼 이때 이렇게 빠졌어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좀 더 가까이 사실 교두보를 마련하는 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군대 갖다 놨다가 미사일 갖다 놨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군인 이러면은 충분히 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신에치슨 라인이라는 거 한번 보시죠. 신에치슨 라인. 네, 오른쪽에. 예. 이게 사실은 중국이 1대1로에 대항하는 건데요. 1대1로라는 게 육지는 그렇다고 치고 바다는 진주 목걸이처럼 중국 동해 안에 동진화에서부터 이렇게 거쳐가는데 사실 중국도 압니다. 저들이 쉽게 클레임할 수 없다는 거를. 네. 근데 미국은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꼴이 되는 거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꼴이 된 거고 실제는 에치슨 라인과 똑같이 봉쇄선을 치는 겁니다. 이제는 동남아까지 베트남 포함됩니다. 네. 베트남 포함시키고 해서 인도까지 쫙 포함해서 인도하고 중국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파키스탄은 그래서 중국이 파키스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네. 전천후 파트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기서
사실은 선을 어디로 끊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봉쇄 선을 어디로 끌 거냐. 아주 골치 아프면 아니, 정말 한국은 젖힐 수도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면 이거는 제외될 수도, 한국을 제외시킬 수도 있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우선군은 이렇게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7월 31일에 이제 터졌지만은 이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소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네. 반일 감정이 올라가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 저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하면, 그리고 그러면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파 세력을, 범우파 세력을 분열시키는 것. 지금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분열되어 있도록 하는 거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만약에 통합이 되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킨다든가 해서 분열시키는 걸 만들겠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다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문제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저 우파 가운데도 반일 감정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건 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면 이 범좌파들은 그냥 좌파 정당에 투표를 하고, 이 우파 가운데 반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또 좌파 가고. 정당 투표하면 다음 총선은 뭐 거의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선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석방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근데 이번에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저 공판 판결 날짜는 조금 당겨졌어요. 당겨졌죠. 예. 예.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뭐 석방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형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자기가 사면해 줄 수 있죠. 해줄 네, 수는 그렇지. 있는데 예. 적폐로 묶어놓고 하려 그러겠죠. 예. 일단 계속해서. 뭐 형이 엄청 나오겠죠. 뭐 지금 이미 2심까지 선고된 거만큼 3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틀 뒤에 사실 반일 민족주의와 총선 전망 이런 걸 어디 가서 하게 돼 있어요.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조금 풀어나 보시죠.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이쪽 편이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종합하면 대략 세력 분포, 정치 지형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네.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되고요. 우파가 뭐 자원 애국당, 그 다음에 무당파 가운데 그 지난번 갤럽 조사 그 4주차 8월 3주차인가 4주차 22, 24 그 조사한 데서 그 문재인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갈라보면 그 가운데 한 60% 정도는 우파 성향이라고 보면 네. 이쪽이 한 43, 이쪽이 57쯤 됩니다. 네. 대략 6대4 정도로 판 자체는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무당파층 가운데, 이건데 되게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전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60%는 대개 다 이제, 예전에,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 찍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때, 그러니까 집 나온 토끼들입니다. 네. 집 나온 토끼들인데 아직 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돼요. 실제로 다른 수치들하고 맞춰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 생각에 막상 지금처럼 가면은 아마 뭐 기권을 하든지 이럴 수도 있고 네. 표도 안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평탄한 운동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개 이제 대통령이 50% 이상이면 굉장히 여당이 유리한데 뭐 과거도 보니까 저 대통령 40%대라도 상관없더라고요. 다른 정치 지역만 중심으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 가지고 딱 여론몰이 하면 이게 우쪽인데 여기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 가서 투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변이 없는 한 우파 정당들이 다음 선거도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다른 것들이 똑같다면. 근데 이제 물론 뭐 지금 이제 조국 임명 문제나 뭐 방통위원장의 임명 문제 같은 걸로 이제 또 사단이 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진다.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때는 이제 이 정치 지형은 그때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촛불 전국처럼. 네. 그래서 뭐 예측하는 게 원래 지금 상태로 간다면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튼 반일 이 문제는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한다 싶으면 다시 끄집어내고 또 잠시 잠잠하다 싶으면 아니, 이 끄집어내고. 조국 와중에도 대통령이 그 은행에 가서 애국 펀드 이런 데 가입하는 거 보면 계속 뭔가 불을 떼고 싶은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씨를 유지하는 거죠. 네. 불씨를. 그러다가 이제 또 확 부채질하고 또 부채질하고 그렇게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 지금처럼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예. 우리 경제는 아무래도 상당한 이 다운 턴할 뭐 지금 이 턴은 계속 됐습니다만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지금 그럼 이제 내년 총선 정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제 이 정부가 집권할 초기에. 당시가 5월 내지 한 그게 5월인데 네. 그 5월에서 한 7, 8월 사이가 경기의 정점 정점이. 피크. 네. 그냥 그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냥. 근데 내려오고 있는데 뭐 52시간에다가 뭐 최저임금 최저임금에다가. 나오고 뭐 그냥 이상한 거 많이 나오니까 그냥 계속 내려오는데 미중 무역 갈등 나오고 이제 한일까지 나왔으니 더 빨라지는 거죠. 그 바로 이제 이건데 보통은 경제 상황이 나쁘면은 그게 그 표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정부가 재정 투입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 예산 가지고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만 해도 금년에 지금 100만 개가 100만 개, 102만 개라고 그러죠. 지금 추경 투입되면. 그러지 무슨 뭐 공대생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한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주지 그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뭐 청년수당이라고 그래서 주죠. 노인연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만 원씩 주죠.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또 이제 혜택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무슨 선거 관련 그 실제로 리서치 할 때 보니까 60년대였는데요. 60년대 상황을 이제 그때 살았던 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베이 데이터는 없으니까 그 동별로 이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당시 선관위에. 그래서 그 뭐 추적을 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가 불신이나 냉소가 크면 그러니까 쟤들 다 도둑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꼬무신 한 컬레, 막걸리 한 사발, 수군 한 장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누구 뽑아도 똑같다. 네. 그러면 나한테 단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더 주는 애가 낫다. 이거라도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무지막지한 그게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늘려가면서 하는 이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다 엮죠. 이렇게. 예. 돈 문제로 다 엮어버리죠. 예, 그래서 아마 경제 상황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년 4월 15일 총선까지는 최소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또 판문점 와서 만세 부를 수도 있죠. 뭐 그런 그 이벤트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지난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6.13 예. 지방선거 때도 그 싱가포르에서 만세 부르면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는 하여튼 예, 그 바로 선거를 보는 시각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툭툭 던지면 그냥 뭐가 막 요동을 치는 이런 것 자체도 참 보기가 그렇고 경제를 제가 하는 입장에서 네. 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꿰뚫어 보면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참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정한 국익이 뭐냐 우리가 자손들한테 정말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미래 세대한테 이렇게 퍼주고 이렇게 채권 드리고 이렇게 문케어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건강보험 적자지 뭐 지금 그동안 쌓아놓은 돈 다 써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는 나중에- 길은 빤히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그걸 인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식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당연히 자식들이 지금 자녀들이 지금 눈에 지금 보이잖아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렇게 빚을 늘리고 이렇게 네. 적자를 내고 하면은 그 다음에 세금 누가 내고 어떻게 나라 살림 꾸려갈 아니, 거냐. 나는 세금 안 낸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애들도 세금 안 낼 국민의 거예요. 한 40, 한 7% 세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아들들도 생각하고 딸들도 생각하고 미래 세대 생각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지 좀 이런 생각도 조금씩 하면서 좀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몇 개 뭐 TV에 비치는 뭐 김정은 왔다 하면 그냥 뭐 막 그냥 같이 그냥 거기에 부안 애동하듯이 그냥 박수치고 김정은 왔다고 평화가 옵니까? 평화랑 김정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거꾸로 김정은이 평화를 지금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평화가 달라지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인식할 만한 어떤 틀은 돼 있나요? 저는 이 경제 문제는 그냥 뒤로 살짝 그렇게 내보내고 뭐 잘 되고 못 되고 뭐 그냥 관리하는 정도로만 가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산 가지고. 재정을 통한 대응 정도로 가면서 이 경제가 뭐 경쟁력이 나빠지건 좋아지건 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경제의 기본이 뭐냐 저비용 고효율이거든요. 예,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싸게 만들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예. 그리고 보다 같은 돈이면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네.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52시간 최저임금 탈원전 이런 게 전부 고비용입니다. 다. 네. 물건을 만드는데 똑같은 물건 만드는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경제 체제를. 이게 벌써 이게 우리 경쟁력에 지금 어디선가 금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금이 가고 지금 자영업들은 망해 나가고 막 원전 관련한 부품 회사들 지금 문 닫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그냥 일반 대중들은 나를 알바 자리나 만들고 돈 퍼주면 지지한다. 그러니 뭐 경제 뭐 내가 이거 크게 경쟁력 신경 써서 뭐 하냐. 뭐 반일 하자 하면서 일본에서 만드는 부품은 국산화하자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노벨상 25대 빵인데.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경제 문제를 조금만 꿰뚫어 보면 얼마나 정말 지금 잘못하는 게 많은지를 다 보이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안 보고 자꾸 이렇게 표피적인 것만 보면서 어떤 자신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한테 좋은 나라 물려준다.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경제력으로 우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우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하면서 우리가 보면 아주 잘 보이는 게 많은데 사실 한국과 잘안 보이는 것 일본 같아요. 간의
지금처럼 그래도 대등했던 적도 별로 없죠. 없죠. 그것도 뭐 당시에 뭐 100불 할 때 거기 만불 갖고 뭐 100배 뭐 50배 이랬어요. 네. 일본이. 지금 우리가 일본에 70% 정도 쫓아간 거 아닙니까? 아까 뭐 플라자 합의도 있었고. 아니 근데 임진왜란 때 무슨 기록을 보니까 그때도 그 도작이었으니까 양쪽 산업이 다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3배 정도 차이가 났더라고요. 뭐 그때 기록은 제가 기억을 좀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63년에 100불이었거든요, 우리가. 예. 뭐 한 30분의 1, 40분의 1 됐던 나라죠. 근데 그거를 한 몇십 년 만에 지금 거의 밑으로 와서 따라잡았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일본을 잘 이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용을 해서 자꾸 겉으로 좀 잘 웃어가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잘 이용해서 이렇게 그걸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이거를 그 싸워가지고서 뭘 얻겠다고 그런 유석준 생각을 하는지 교수님, 참. 민족주의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까? 종족주의적 그 충동.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게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념적인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열등하지 않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하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제국주의 시대 18세기, 19세기 과거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했었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무력으로 하는 거는 우리 안 하겠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합의잖아요. 네. 일본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과거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안 하겠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말하자면 군사적인 힘을 사용하는 민족주의는 하지 않고 우리 세계 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서 어느 나라가 잘 사는지 어느 나라가 자유롭게 사는지 경쟁하자 하는 게 우파 민족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비교해서 뭐 영국이랑 비교해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우리도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잠재력이 있는 국민이니까 열심히 하자 해서 성공했던 게 우리나라가 이승만 박정희 때 했던 네. 민족주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좌파 민족주의는 아까 얘기한 민족이 지상인데 이 좌파적인 이념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북 한의 체제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이 이데올로기 차이는 무시하고 우리끼리 연합하자. 그러면 연합하면 세계 시장에 나갈 거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좌파 민족주의는 폐쇄적이에요. 개방적이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나라랑 경쟁하는 것을 안 하고 외톨이로 네. 은둔형으로 네. 북한같이 경제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다 더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네. 그러니까 좌파 민족주의가 문제지 우파 민족주의는 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우파 민족주의를 잘 활용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그게 바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해서 우리 기업 보고 해외 나가서 돈 벌어와라. 근데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든 그런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 그 뭐 민족주의도 아니고 종족주의적.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는 이제 좌파 민족주의를 반일 종족주의라고 종족주의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나요? 아니 이제 그런 경향이 과거에는 운동권과 민족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갖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586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전체 국민을 글로 끌고 가려고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행히 이제 요번에 이영훈 교수 책 같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실체를 알고 아 이거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지금. 극복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단기간에 이 문제가 저는 승부가 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굉장히 장기전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선 가장 급한 게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아까 뭐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네. 문재인과 문재인 쪽의 편에 서 있는 의석수가 개헌이 가능하도록 된다면은 네. 연방제 개헌으로 갈 겁니다. 분명히 연방제 개헌을 이미 문재인 정부가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었어요. 네. 과거에. 이제 지금은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라는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당이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만 단독으로 안 되면 자기들과 연대가 가능한 예컨대 정의당이 뭐 이런저런 조금 군소정당 막 무소속 합쳐서 3분의 2가 되면은
바로 연방제로 갑니다. 연방제로 가면서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있는다는 보장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이 반일 종족주의적인 좌파 민족주의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게 전략이고 우리가 다 내다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잘 대응해서 절대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그게 되는 민주주의 문제입니까? 민족 문제입니까? 민주주의는 파퓰리즘적인 모습으로 지금 흘러서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지금 가고 있을 뿐이고 누가 지지하는 세력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 예. 하는 건데 반일 종족주의 일본은 무조건 싫다라는 사람이 아까 이영주 교수 말씀하셨지만 많아요. 근데 일본을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로 들어가면 따지고 보면 싫어할 이유가 없고 이영 교수가 고발하는 게 일제시대에 있었던 네 가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당했다고 얘기하는 네 가지 중요한 것들. 예컨대 토지를 뺏겼다. 쌀을 뺏겼다. 여자를 뺏겼다. 다 사실은 잘못된 노부자를 뺏겼다. 신화죠. 이게 전부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예. 하는데 사람들이 그 거짓말인 거를 거짓말이 사실이라는 걸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뭐 한국당이 장제원도 안 믿으려 그러고 그러니까요. 뭐, 예, 맞습니다. 이영훈이 내게 침받는 기분을 느꼈다 뭐. 근데 그게 그동안 워낙 그런 교육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네. 이영우 교수가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거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자 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전체 국민의 비중에서 보면 여전히 소수인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이거를 깨는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장 내년 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이영조 교수님 약간 비관적이셨어요. 네, 비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관련된 변수들이 많죠. 뭐 사실 그 한국 정치는 돌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실. 지금 아니에요. 8개월 앞을 점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런 사실 그 한국 정치를 1년 앞을 내다본다 이런 짓 하다가 저 사라진 저 스타들이 많습니다. 저 학자들이. 근데 저도 그 가운데 하나고. 제가 옛날에 한 1년 앞을 이룰 거라고 감히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딴판으로 나오는데 한국 정치에 한 달이 다른데 한 1년쯤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근데 돌발 변수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도대체 낙관적으로 보면은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약간은 냉정하게 내 약점이 뭔지 그런 걸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래야 총력을 들여서 싸우지 아니하게 접근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오히려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경각심들을 갖고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이 우리 편하고 같은 사실관계가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예컨대 네. 이해창 병역비리가 김대엽의 사기극인 게 인제서야 드러났는데 선거는 다 졌어요. 네. 광우병 난리를 쳤는데 다 거짓말이었는데 그때 사람들 다 그쪽 편에 붙어가지고 MB 반신불수 만들었죠. 네. 세월호 저게 무슨 대단한 사건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그러니까 진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진실은 다 우리 편이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다 쟤네들한테 결과적으로 이용당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반일 종족주의 문제도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기독교 좌익 운동을 하던 경제학 교수가 네. 그 강의 요점이 뭐냐면 한국은 그 소위 매판 주변부 자본주의여서 앞으로 3년 안에 망한다는 주장을 늘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날도 안동에 어디 뭐 중앙교회인가 하는 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또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앉아있더니 이제 장로 한 분이 야 당신은 3년 전에도 와서 3년 안에 망한다 그러더니 오늘 또 3년 안에 망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교수왈 제가 참 이름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교수왈 당신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잖아. 예수 재림을 2000년을 기다리는데 그 3년 가지고 그러냐고. 기가 막힌 레토릭이죠. 기가 막힌 레토릭인데
이게 경제는 하여튼 계속 좀 안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저 계속 자영업자들 지금 안 좋아지고 이제 중소기업들도 안 좋아지고 근데 문제는 이루어지면 못 가는 거죠. 뭐. 예, 자꾸 아래쪽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서로 인식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자기 그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인식이 되어 있는 예? 어떤 근대 정신 특히나 이 예.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있습니까? 글쎄 그 자유를 이제 어디까지 자유로 이제 범위를 어디까지를 그나마 가까운 거는 자유한국당. 그런 개념이죠. 뭐 그런 그리고 거죠.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좀 정치적 자유에 비례하는 경제적 자유 좀 달라. 너무 예. 경제적인 쪽에서 그냥 이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법 나오고 하면서 자꾸 규제를 양산하는 분위기거든요. 국가 만능주의죠. 네. 근데 그런 그 국가 만능주의적 접근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규제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높은 인식이랄까 좀 멀게 좀 크게 길게 내다보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면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반일 종족주의다 또는 민족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소위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내걸고 있는 북한 집단이라. 저 집단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든 남쪽을 숙주로 해가지고 빨아먹고 좀 자양분을 얻으면서 버티기로 가면은 얼마나 더 버팁니까? 버티기가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이거 원천적인 질문인데. 버티기가 가능하냐고 하는 질문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쟤네들 못 버틸 거다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요새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못 버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핵무기 가지고 협박하는데 우리는 지금 막을 방법을 다 스스로 무장해제 다 해버리고 미국 핵 들여와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한미 군사훈련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예. 봤더니 야 돈 들여서 해봐야 아무 영향가 없더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 그러니까 뭐 한미 동맹도 깨지는 게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아니 트럼프가 한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군사 노선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하는 거를 미국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일반론을 얘기한 건가요? 그 비즈니스맨적 기질이 그냥 하도 여러 군데서 드러나가지고 예, 하여튼 뭐 오늘 저기라고 했다가 뭐 내일은 뭐, 우아한 분이라고 또. 예, 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협상 전략일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저기 그동안 그 금기 시대였거나 그 잘 그대로 유지되어 온 걸 자꾸 이렇게 흔들어 뭐 비틀어 보는 것 같아요. 하나씩 이렇게 테스트하듯이. 그래서 네. 그런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미국도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네. 노령화될수록 자꾸 자기 주변을 챙기게 되는 거고 그 유권자들이 국익우선적 관점을 잘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미국이 아까도 나왔지만은 국익에 도움이 되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석유도 이제 그렇죠. 자립이 되지 않습니까? 네. 석유가 자립이 되니까 뭐 굳이 뭐 돈 들여서 전 세계 경찰 국가에서 뭐 하냐?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좀 분명하죠. 절약하자. 그럼 뭐 저기 한국 뭐 저거 뭐 해서 뭐 하냐 하면서 자꾸 그동안 유지되고 이어온 거를 싹 그냥 비틀어버리고 한번 바꿔봐가지고서 돈을 절약해서 우리가 그냥 쓰자. 뭐하러 밖에다 쓰냐. 이런 식이니까 이제 그런 그 움직임은 저한테는 뭐로 느껴지냐면 개구리한테 돌 던지는 것 같아요. 재미로 던지잖아요. 재미로 던져보거든요. 근데 개구리는 돌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좀 트럼프의 그 행동이 약간 그 좀 개구리한테 돌 던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가끔 있어서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대한 전략과 막 그 빅픽처를 다 가지고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야 저건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이렇게 좀 나쁘게 하면 말초적인 수준의 그런 식의 의사결정도 가끔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전 조금 하여튼 트럼프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고 아까 그 이영주 교수님 그림에서 봤듯이 중국의 1대1에 대응하는
맞으면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연결하는 이 인도태평양 방식, 인도태평양 전략이죠. 전략. 이거는 한 번도 흔든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방어선의 기본 개념과 그것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고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거다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건데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저런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위선에 저 빠질 거냐. 문제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국민들 다 동의하냐? 동의 못하죠 우리.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많은 그 국민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이 우리 일본이랑 같은 편에 서서 미국이랑 같은 편에 서서 인도랑 같은 편에 서서 호주랑 같은 편에 서서 중국이랑 이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방치해서 문재인이 여기서 이탈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내야죠. 네. 그거는 절대 안 변합니다. 예. 트럼프. 예.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좀 주목을 했고 제가 어디 칼럼을 뭐 하나 쓰면서 트럼프 될 수 있다 한 2달 전에 네. 썼더니만 이제 선거 끝나고 어디 뭐 방송에서 부르기도 하던데 그 트럼프 저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돈 뜯어내고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1억 불 내던 방위 분담금을 5억 불을 받고 한들 자기 주머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그 정치 행동 선택들을 보면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엉뚱하게 자기한테 표 안 끊을 안 던질 사람한테 그냥 근처에는 안 가고 자기한테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정책들을 펴왔고 지금도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지난번 처음 당선될 때도 사실 그 퓨 리서치 센터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그 뭐를 원했는지 하고 실제로 트럼프가 그 한 것들이 딱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은 약간 글쎄 기성이죠. 기성 기득권층을 좀 반영하는데 네. 거기서는 트럼프를 계속 공격했지만 그 사람들 실제 그 정서는 달랐던 거고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트럼프가 이기겠구나 하는 게 뉴욕에 나와 있는 서버지니아 출신의 그 변호사 하나가 이제 자기 사촌들 이야기를 쓴 걸 봤어요. 자기 사촌들 같은 경우에 무슨 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징집 군대 가라고 하면 가고 아프간 가라고 하면 가고 이라크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래가 또 그 가운데 상당수는 죽고 그래 착실히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가 된 거죠. 특히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네. 저 흑인도 그런데 우리는 뭐냐. 많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실제로 나중에 트럼프 지지한 적극적으로 지지한 세력들이 펜실베니아 이런 데 보면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다. 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계산이 어떻든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향의 계산이기를 정말 빌어봅니다마는 벌써 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 그 반일 감정 이것들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어떤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어느 분부터? 발표 유 교수. 예. 네, 그 트럼프가 절대 변하지 않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그 전략에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트럼프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 문제에 어떤 입장에 설 거냐 하는 것도 변수가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 지금 정부를 맡고 있는 문재인은 지금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에게 또 우리 동맹에게 우리가 정권을 잘못 뽑아서 지난번 선거를 잘못해서 현실이 이렇지만 우리 본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해야 됩니다. 네. 그걸 그냥 피동적으로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지 기다릴 수 없고 네. 적극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에게 트럼프 주변에 미국의 공화당 우파들한테 컨서버티브들한테 그런 국민들이 한국에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 교수님. 예, 80년대 자본주의 3.0 시대가 오면서 보호무역이 안 좋고 자유무역이 좋은 거다라고 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그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소위 이제 전략을 만들고 그거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우리나라는 그 흐름 안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국가의 국격이 높아지고 경제가 아주 나아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저는 자본주의 4.0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네. 국가 우선주의, 이기주의적인 게 강해지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일본이 우리를 또 저런 식으로 압박하고 하는 그런 그 보호무역적인 것들이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해지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 통상외교라든가 이런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 통상적 접근과 보호무역 시대를 좀 이겨내고 잘 이거를 갖다가 그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네. 좀 그런 그 해안을 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북한 위주만 보지 말고 네. 좀 그런 그 빅픽처를 좀 그려야 되지 네.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우리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맞는데요. 국민들이 다 그걸 깨닫고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그건 뭐냐면 왜 그날 22일 날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열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연장된다고 했는데 네. 뭐 그렇다고 뭐 보도도 나오고 다 했어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로 왜 돌아섰을까? 뭐 결국은 이거에 대한 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 이런 정도 문제면은 국민 담화라도 내야 될 정도인데 엉뚱한 데 가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부할 때 마이론 위너라는 교수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과학에서는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왜 어떤 일이 앞도 뒤도 아니고 특정한 때에 그때 일어났느냐 혹은 안 일어났느냐.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이 왜 다른 곳은 아닌데 거기에서만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번은 때죠. 네. 왜 앞도 뒤도 아니고 그때 일어났느냐. 저는 국민들이 스스로 제가 뭘 판단을 내려가 이렇다 저렇다 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정말 납득이 안 되면 대통령한테 왜 그랬냐고 외칠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많은 해답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해답 자체는 지금 안 주시는 거군요. 예, 저는 몇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뭐. 그 가설 중에 왜 이틀이나 앞서서 NSC 땡겨가지고 열고 그래서 아니, 저는 교수님. 아마 단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을 거라고요. 고리. 예. 아니, 저는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주사파 정권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뭘 더 얘기해요. 뭘 가설을 세우고 주사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돼갖고 지금 주사파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판인데 뭘
따지고 말할 게 있어요. 아니 제가 그와 최근에 그 일본 문제와 관련돼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문재인의 거의 멘토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일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굉장한 면박을 받았다 그래요. 이건 제가 그야말로 뭐 믿을 만한 데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아무도 지금 문재인 앞에서는 그 얘기를 잘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유래관 가설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김정은이 요구했죠. 8월 초에 지소미아 깨라고. 사실 7월 말이었죠. 7월 7월 말, 30일인가. 예. 예. 명백하게 예. 지소미아를 폐기해라고 김정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 그런 것들로 우리는 뭐 볼 수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참 앞으로 아마 그 미스테리가 이틀이나 당겨서, 그 지금은 또 유효하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예, 90일간 예. 왜냐하면 그 통보를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8월 그 28일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사일 쐈을 때도 우리 정부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으니까 또 국방부 대변인은 살아 있고 일본 정보가 뭐 유익하다는 걸 인정도 했죠. 합참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오늘 유석천 교수님, 또 윤창현 교수님, 이영주 교수님 모시고 일본 문제에 관해서 이 반일 감정 또는 반일 의식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외교 또 우리 국방 안보 문제 또 경제 문제에 현실적 제약 요소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긴 시간 토론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 시간. 밥 먹으면서 몰래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는 거는 정말 재밌을 텐데. 한 끼 줍쇼 한번 하죠.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같이 점심 먹으러 가시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